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분위기는 안 나고요. 그리고 바뀐 선거법을 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흙탕 싸움이 치열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 선거 20일을 남겨놓고 각 당의 여야 2당의 신의 한 수, 그리고 또 자충수가 뭐가 있는지 두 분께 좀 차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의 한 수가 과연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현근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당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지금 뼈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가 있는지 모르시겠다 이런 만큼 아마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전후무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 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잘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천 룰을 좀 일찍 확정하고 그 다음에 비례정당 참여는 했습니다만 10번 이후로 11번부터 참여했다는 건 저는 그래도 좀 잘했다고 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당에 대해서 항상 보면은 이제 386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거의 다 아마 생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이렇게 물갈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여성 청년들이 참여가 부족했고 386에 대한 물갈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면 아마 현역 컷오프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40% 넘어 하셨거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좀 그렇게 바뀌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거는 어쨌든 잘했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그를 컷오프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채울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거의 이제 또 예전에 정치했던 분들로 많이 채우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을 다시 부활시킨 면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잘한 면도 있지만 그걸 또 어떻게 채우느냐 문제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참 리더십에 많은 상처를 입지 않아서 황교안 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 집권 여당의 선대위 대변인이 나오신 만큼 이 통합당에도 통합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당적도 없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신의 한 수 내지는 자충수라 그랬잖아요. 네. 자충수라는 말도 지금 양당의 사치스러운 용어가 아닐까. 거의 뭐 꼼수와 막장의 대명사처럼 돼버렸는데 역시 그 발언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게 무슨 저주의 용어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 정치에 맞지 않는 거든지 아니면 한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우선 집권 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을 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뭐 창고정당, 종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정당, 비례정당의 번호 때문에 의원 꺼주기를 할 때 쓰레기, 사기극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야말로 자충수 중에 자충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소위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공천의 과정에서 그리고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도까지 아우른다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막판에 이 공천 과정, 특히 비례대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점수를 지금 다 잃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끝판왕이 뭐냐면은 어제 그 민경욱, 민현주 대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네 곳의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이게 황교안 대표의 사천인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지금 공천 막장으로 다가가면서 그동안 소위 정통 야당으로서 축적시켜왔던 점수를 그나마도 지금 다 까먹는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거대 정당뿐만이 아닙니다. 네. 민생당 보십시오. 또 정의당 보십시오. 정의당이 뭐 끝까지 비례정당에 합류하지 않은 거는 정의당의 원칙을 지켰다 그러는데 정의당이 왜 지금 이렇게 인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거 다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정의당에서 제일 그래도 그 캐치프레이즈 얼굴처럼 내세우는
나오는 게 바로 데스노트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의미도 식상하고 특히 조국 장관의 임명과 또는 그 퇴진의 과정에서 정의당의 그 스탠스를 보면 지금 인기 없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됐고요. 민생당.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지금 뭐 민생당 2번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인가요? 거기서 또 서청원 전 의원이 대표, 예. 뭐 이제 받았죠. 비례대표를 예.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이 정도 되면 너무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정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그 막장으로 치달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권에서 그동안에 뭐 그 조국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울산 그 시장 그 하명 수사도 말할 것도 없고 경제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지금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 선거는 완전히 무슨 코로나 선거? 비례대표 공천은 서로 똔똔이가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뭐 정말 뼈 있는 예,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미래통합당에서요, 그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4년마다 넘나들어 왔던 정치 원로 어느덧 80순을 훌쩍 넘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선거에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을 이끌게 되는데요. 관련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저희 두 공동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 자택을 방문했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렸고 김종인 대표께서 흔쾌히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이전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통합당이 기대하는 네. 거는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이번에도 이 김종인 카드가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상징하는 바는 이제 중도도 있지만 이제 경제 민주화였거든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왔을 때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아마 뭐 승리에 기여한 것 같고 지난번 총선 때는 사실은 경제 민주화보다는 공천 과정에 많이 직접을 하셨어요.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을 하면서 인재영입도 많이 하고 공천을 해서 혁신적인 공천을 해서 이루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공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뭔가 본인의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용호 공사 얘기도 좀 있었고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 보면 저는 아마 두 분 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좀 본인의 체제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통합까지는 잘했는데 어찌 보면 이 종로 출마할 때도 굉장히 주저했거든요. 가냐 예. 마냐, 뭐 어디가 뭐 험지냐 이러다가 그다음에 김용호 공천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약간 좀 흔들렸는데 마지막 카드로 아마 뽑긴 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래도 본인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민경욱 뭐 후보도 이제 넣은 것 같은데 과연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종로에서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결국 대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걸 기대할 것 같은데 지금 한 20일 남은 입장에서 과연 총선에 뭘 기여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때는 대선 때는 공약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약도 영향을 미치는데 총선 때는 지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도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보고 공약도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1~20% 정도 영향밖에 안 미치거든요. 근데 이미 공약 다 발표했어요. 네. 이 선거 과정 중에 공약을 또 바꾸기 어렵습니다. 후보를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아마 좀 역할이라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쨌든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한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뭐 잘못해왔다, 경제가 어렵다 이 정도인데 지금 선거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 경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대응을 과연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결국은 아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좀 늦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 영향은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100%의 확률 중에서 99%와 1%를 나눈다면 1%의 확률은 기대하지 않는 확률 아닙니까? 근데 어제 스스로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1%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 기댈 수 없는 확률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정치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느냐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아마 그 1%의 가능성도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지만 본인이 나서서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는데 그 미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선거판을 지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네. 요번에는 이제 그 각 진영의 지지층이 얼마나 결속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를 견인할 수 있는 뭔가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의 성토라든지 공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스스로 성찰해보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도로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예. 진작에. 지금 그동안에 그 야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소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일련의 어떤 그런 그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판에서는 뭔가 이렇게 산뜻하면서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지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도도 떨어지고,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29일부터 시작을 하면 보름 동안에 과연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경륜을 발휘할지,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 경륜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다시 또 20일 동안에 지금 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앞으로 또 4년 뒤에 또 어떤 또 러브콜이 이렇게 올지도 아까 궁금합니다.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약간 미묘한 게 있어요. 원래 아마 영입할 때는 원톱으로 총괄로 하고 이제 네.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그게 조금 불안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 김영호 공천위원장 할 때도 정권 주겠다 그랬는데 정권 줘보고 보니까 이제 친왕이라는 분들이 공천이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선대위장도 원톱으로 하는 것처럼 가다가 지금 보니까 뭐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선대위원장을 완전하게 이제 원톱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된 거 아닌가 봅니다. 김 전 대표가 공동이면 이전에 안 받겠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부분이 원톱인지 예. 투톱인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축구도 아니고 원톱, 투톱 횡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이 인천 송도을에 어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고 일어나셔갖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보시고 이게 뭔가 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컷오프가 됐다가 다시 경선을 했다가 공천자가 두 번씩이나 계속 바뀌었던 이런 상황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시고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전에 아무리 공천 잡음이 있고 공천 갈등이 있어도 이런 시기까지 있었던 일이 별 기억이 안 나서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대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과연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이 정도로 관심을 이렇게 끌어들인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선거 막판이라 사실은 좋은 쪽에 관심이 자꾸 이렇게 예. 누적이 돼야 되는데, 예. 솔직히 이 민현주, 민경우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막판에 이제 최고위가 어제 밤에 결정을 했다 그랬습니까? 그런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지지층이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불편한 장면일 뿐만 아니라 또 끝나고 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뒷말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네.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당적은 없지만 네. 나름대로 이 상식적인 보수 정치 어떤 그런 군단이 정착을 해야 되는 이 와중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도 굉장히 개탄스럽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공관위의 초창기에 황교안 대표가 거리를 두면서 공관위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히 보장해주는 예. 부분은 황교안 대표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공천을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절차 자체가 과연 그렇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천이 되면
연수의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난번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그렇고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장면을 왜 이렇게 빈발시킴으로써 지금 제가 보니까 여당이나 정부가 잘해가지고 지금 점수를 깎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점수를 깎는 이런 네. 상황을 왜 자꾸 연출하는지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예.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시는데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아차 싶었겠죠. 이게 다 이게 정권 주고 공천을 해보니까 주변에 별로 없어요. 네. 종로에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종로에서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당에 돌아가면 내 자리가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할 수 없죠. 예.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예. 그럼 어쨌든 뭐 측근이잖아요. 대변인도 했고 그러니까 막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 나를 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직 정치로 보면은 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황교안 대표 속을 모르겠지만 정치판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진짜 뭐라 그러죠?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그 다른 결과,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과연 지켜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진박 간별사까지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지켜줬습니까? 정치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거 외에도 지금 얼마나 정치판이 엉성하고 엉망진창인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를 불문하고요.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 20일을 앞두고 이런 공천 갈등,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거에는 두 분 다 별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황 대표가 내놓은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과 이번 공천에서 어쨌든 최종 탈락한 민현조 전 의원의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와의 그 경선으로 바뀌었던 그 과정에서도 네. 김영우 전 공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관위가 자율적으로 바른 공천, 공정한 공천, 특히 이기는 공천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정리를 당 대표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 의원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통합당 공천을 두고 당초에 뭐 김영우 공관위원장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마저 퇴색된 게 아니냐라는 뭔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할 때는 정권을 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몇 번 살리고 하면서 사퇴해버렸어요.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그 후에 이제 이석연 부위원장이 아마 대행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막판에 개입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한테는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공천에 개입했구나 이 이미지를 심어주거든요. 근데 네. 실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공천을 많이 이렇게 시켰으면 욕이라도 먹고 좀 실속이라도 있었을 텐데 막판에 개입은 하면서 개입했다는 인상은 남기면서 실제로는 별로 개입도 못한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수.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종로 출마할 때랑 비슷해요. 여기저기 막 여론조사 돌려보고 뭐 됐니 안 되느니 험지다 여기도 험지다 이러다가 결국은 나갔잖아요. 네. 결국은 나갈 거면 처음부터 나는 당당하게 나가겠다 했으면 칭찬이라도 받아요. 돌고 고민하다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종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이 공천 과정도 그렇고 출마 과정도 그렇고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이 결단력 관료 출신으로서의 정치 시인으로서의 결단력 부족이 아마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정 의원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있으실까요? 예. 지금도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성토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종로에 나가는 것도 사실 엄청난 결단이었고 예. 그때 공관위의 그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구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판에 사실은 지금 집권당의 경우에도 얼마나 우리가 성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는요. 네. 이거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말씀하신 집권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매정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에 부합하듯 형제, 사돈, 종갓집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호칭을 하면서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한 유일한 연합정당입니다.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더불어의 두 집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시민당이 지금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뭔가 형제라든지 사돈 같은 표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게요. 저희 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10번에서 17번까지는 이제 당선 예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아까 앞에 여론조사 봤지만 열린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서 예. 잠식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당에서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안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8%다 그러면 한 16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1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어찌 보면 열린민주당 측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 당 지지하는 한 40% 정도의 지지자들이 우리 그 더불어시민당을 주십사.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뭐 선거법상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후보자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네. 저도 후보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이제 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좀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한 지붕 두 가족 이러는데 이 두 당은 보고 두 지붕 한 가족이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결국은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은 이쪽으로 좀 지지를 해달라 이런 표현을 아마 언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두 지붕 한 가족도 그렇고요. 무슨 종갓집, 뭐 사돈, 형제, 시댁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한국 정당 정치를 완전히 지금 그 퇴행을 시키는데 집권 여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를 그 스스로 고백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네. 이럴 거면은 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이런 비례 정당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의원들도 가잖아요. 그 비례 정당 그 번호 때문에. 네. 그러면은 누구 하나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정치에 발을 들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특히 여당이라는 그 존재는 그 사회의 어떤 정치를 선도하는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민망함 정도가 없는 것인지 물론 그 안에 극소수 뭐 그 후보들 중에 민망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게 뭐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비례정당에 내 이름을 빌려주지 않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지붕 한 가족이요. 대한민국의 정당을 만들면서 이념이라든지 가치가 같으면 정치적 이해가 같으면 한 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두 지붕 한 가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도 상당히 정말 황당한 느낌입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다시 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생당이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기반이 돼서 새로 꾸린 민생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손학규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비례대표 2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둘 다 모두 2번, 또 상징성이 있고 이름값은 하는데 그야말로 노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몇 년생인지 두 분이.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 보니까 1947년생이에요. 네. 우리 나이로 74살. 서청원 대표가 보니까 1943년생입니다. 뭐 우리 나이로 78살인데 물론 뭐 나이 갖고 뭐라 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이제 정치를 정말 오래 하셨어요. 그동안. 뭐 처음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럼 사실 비례대표라는 거는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진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정치 신인, 젊은 청년, 여성, 장애인들의 그 권리를 뺏은 거다라고 봐요. 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나가서 한석이라도 더 늘리는 거는 뭘 하겠습니까? 근데 신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막아버린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나옴으로써 이 당이 오히려 비례대표 당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정 의원께서는 저는 특히 손학규 전 대표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러려고 단식했는지,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때 얼마나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거의 부르짖다시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손학규 전 대표는 과거에 그 언론인들, 기자들이 투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잘할 사람으로 1등이 된 분인데요. 네. 과연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을 포함해서 기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손학규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두 분이 과거에 민주화에 앞장섰던 인물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치 후배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이런 노욕을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염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이런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사회를 주도하려면 부끄러움을 알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런데요, 국민들도 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게 늘 그러잖아요.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인데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러한 어떤 허점을 보였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만불손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까 지금 서청원 손학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586 세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지금 선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에 고민하고 투쟁해왔는지를 본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파 좌파 나누면서 국민을 이쪽 진영 저쪽 진영으로 나눠서 휘둘렀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파 좌파의 가치가 아니에요. 금배지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정호김 18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